은행의 진짜 상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뭐 대출 이자나 카드 수수료 이런 걸 떠오르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내용을 보면 은행 비즈니스의 심장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금이죠.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찌 보면 그냥 새로운 디지털 화폐 같은 이 기술이 어떻게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인 예금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파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 하나가 시장에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행이라는 금융 시스템을 지난 100년간 돌려온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거든요. 예금이라는 기반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서 있는 대출과 결제, 즉 은행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OS가 바뀐다는 표현, 정말 와닿네요. 그럼 그 기존 O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자료들을 보니까 은행 비즈니스를 다리가 3개 달린 의자에 비유하던데 예금, 대출, 결제 딱 이 세 가지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첫 번째 다리인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사업을 위한 종잣돈, 그러니까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저렴한 수단입니다. 사실상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오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걸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다리인 대출이죠. 예금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은행의 핵심 수익 모델이고요. 그럼 마지막 달인 결제는 어떤 역할인가요? 이건 그냥 부가 서비스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고객을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접착제요. 네,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공과금을 내는 이 모든 활동이 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결제 기능 때문에 고객들은 다른 은행으로 쉽게 못 옮겨가죠. 락인 효과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세 다리는 서로 단단히 맞물려 있어서 하나만 흔들려도 의자 전체가 휘청이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다리, 가장 단단해 보였던 예금을 스테이블 코인이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예금 이탈이라는 현상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막연한 추측은 아니겠죠? 전혀 아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 연구기관이나 심지어 IMF 같은 아주 보수적인 국제기구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면 은행 예금이 줄고 이건 곧바로 대출해줄 돈이 마른다? 이런 명확한 분석이죠. 구체적인 수치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자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주는 구조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허용될 경우에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은행 예금이 최대 25%, 25%요? 4분의 1이네요? 네, 4분의 1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IMF의 경고예요. IMF는 뭐라고 하는데요? 금융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람들이 자국 화폐 대신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서 기존 은행 예금을 완전히 대체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왜 유독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에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국가들은 보통 자국 통화 가치가 좀 불안정해서 사람들의 불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달러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려고 하죠. 그렇죠. 였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달러를 보유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건 단순히 은행의 경쟁자가 생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해당 국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금이 빠져나간다는 게 은행 금고가 좀 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예금이 줄면 왜 대출이 그렇게 극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은행에 꼭 예금이 없어도 뭐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죠. 하지만 핵심은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이요? 네, 고객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거의 0에 가까운 가장 싸고 안정적인 자금원이거든요. 반면에 중앙은행에서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건 모두 훨씬 높은 이자 비용을 내야 하죠. 결국 대출을 해주더라도 수익성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은행의 대출이라는 게 뭐랄까 예금 곱하기 레버리지라는 공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신용 창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금이라는 원금이 100원이 있으면 규제 안에서 그 돈을 기반으로 몇 배의 돈을 더 만들어서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예금 100원이 빠져나가면
대출은 100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몇 배인 수백 원 규모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 재원 자체가 메말라 버리는 거죠. 아,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충격이 그냥 몇 배로 증폭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역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예금 이탈 현상이 본격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대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보다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대출 창구에서 거절당하게 될 겁니다. 커뮤니티 은행 같은 것도 어렵겠고요. 네, 맞아요. 대형은행보다 지역사회에 촘촘하게 자금을 공급하던 커뮤니티 은행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기술이나 암호화폐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가게 사장님의 대출 문제, 즉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금이라는 종잣돈이 빠져나가니까 대출 엔진이 멈추는 그림이네요. 그런데 은행의 세 번째 다리, 결제는 좀 다르지 않나요? 이건 수수료 사업이라 예금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 영역은 안전한 건가요? 결제 시장은 은행의 마지막 방어선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미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용한 전쟁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은행 시스템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고질적인 문제라면 어떤 것들이죠? 혹시 해외에 돈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양쪽에서 떼이고 지금 내 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정말 답답하죠. 바로 그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 그냥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듯이 거의 실시간으로 수수료 몇백 원에 해결해버립니다. 이 경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즉시 결제, 국경 없는 송금, 그리고 훨씬 저렴한 수수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내세우는 가치입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하네요. 이 때문에 특히 수수료가 비싸고 수간이 오래 걸렸던 해외 송금이나 기업 간 B2B 결제 영역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은행의 결제 플랫폼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자나 골드만삭스 같은 기존 금융의 거인들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는군요. 자료들을 보면 이들은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뛰어들겠다는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빨리 읽고 행동에 나선 곳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카드 결제 기업인 비자예요. 비자는 이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이용해서 카드 대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요? 그냥 테스트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자신들의 핵심 비즈니스에 실제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세상이 오면 자신들의 카드 결제망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UBS나 시티그룹 같은 글로벌 은행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기존의 예금 이탈 문제를 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그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과 같거든요. 고객이 은행 A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 돈은 결국 은행 A의 예금 계좌에 묶이게 되니까요. 아, 돈이 밖으로 안 나가는군요. 네, 예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퉈 뛰어드는 게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규제 당국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혁신을 장려할까요? 아니면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쪽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유럽의 미카 법안이나 미국 의회 논의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핵심 목표는 사실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은행 예금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이에요. 규제의 진짜 목적이 혁신 장려가 아니라 시스템 보호에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은행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100%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에요. 100% 준비금이요? 네. 고객이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발행사는 그 1달러를 대출해주거나 투자하지 말고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00% 보관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디지털 금고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같아지겠네요. 정확해요.
그렇게 되면 은행처럼 예금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을 해주는 신용 창출 기능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처럼 기능하려면 예금에 준하는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무분별한 예금 이탈로부터 기존 은행 시스템의 근간을 지키겠다는 규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자료에서 돈의 OS가 바뀌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좀 과장된 비유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하게 여겼던 은행 계좌가 20세기를 지배한 금융의 운영체제, 즉 OS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태어난 새로운 OS, 인터넷 네이티브 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네이티브 머니. 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핵심인 것 같네요. 단순히 결제가 자동화된다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인 거죠.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한 달 안에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돈 자체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와, 정책 효과가 훨씬 정교하고 강력해지겠죠. 혹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학습지 결제나 서점 이용에만 쓸 수 있고 게임 아이템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을 코드로 심을 수도 있고요. 돈의 쓰임새를 원자 단위로 제어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API를 통해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아주 쉽게 결합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 서비스에서 결제를 하려면 복잡한 피지사 연동을 거쳐야 하지만 미래에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지갑 API를 연결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아, 그게 그렇게 간단해지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금융상품이 나왔다는 의미를 넘어 금융이 작동하는 방식, 즉 금융 인프라 자체의 경쟁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은행은 이대로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은행이 수백 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자산과 규제를 준수하는 역량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네, 은행이 고객 예금을 거의 독점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이상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금고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생존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은행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은행은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진화해야만 할 겁니다. 앞서 말했듯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되거나 고객들의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수탁자, 커스터디언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혹은 복잡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를 일반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허브론 변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금융의 종말이 아니라 금융의 재편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돈이 계좌라는 정해진 울타리를 넘어서 인터넷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심지어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한 시대. 그렇다면 당신의 금융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가능한 돈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